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냥 흔들리는 거 한번 또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아마 자연재해 중에서도 가장 인간한테 큰 공포를 준다는 게 이제 지진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한 111강에서 또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때문에 뭐 이제 그 영국의 패권이 결국에는 미국으로 오는데 한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세상을 바꾼 지진이라고 한번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세상을 바꾼 지진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95년도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고베 대지진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일본 유명한 고속도로가 그냥 보기 좋게 넘어가 있었고, 그리고 고베가 생각보다 제조업하고 관련이 많은 곳이라 가지고 그때 영향이 되게 컸었는데, 이 지진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자, 95년도에 95년도 하면은 이제 우리는 좀 이따가 좀 힘든 시기가 오잖아요. 또 힘든 시기가 좀 오는데, 이때 어떤 그림이 있었냐 한번 보면, 자, 95년이면 일본이 어떤 시기였습니까? 95년이었으면 91년쯤에 이제 버블 붕괴돼가지고 이제 뭐 엄청 집값 떨어지고 힘든 시기였죠. 그래서 그때 또 지진까지 일어나가지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엎친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 이제 엔화가 초강세로 가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일본이 선진국 중에서 저금리를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시작이 돼서 일본은 엔화를 조달해서 다른 데 이제 투자를 하는데,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니까 관련 제조업들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투자를 철회하고 다시 돌아오다 보니 엔화가 오히려 약해져야 되는데 강해지는, 그 일본이 그 갖고 있는 좀 재밌는 특징이잖아요.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 지금 내수도 박살나 있고, 이제 버블이 붕괴가 됐으니까 내수도 박살났는데 환율은 또 엄청 강하게 가니 수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뭐였습니까? 이게 일본이 엔화가 사실 계속 강세되고 있었는데 더 강세가 된 거잖아요. 왜 이렇겠냐? 그 합의가 있었잖아요. 플라자 합의가 있었잖아요. 엔케리는 뭐 사실 조금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플라자 합의 때문에 거의 우리로 치면 1,000원 하던 환율이 500원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고베 대지진이 와서 엔화가 더 강한 모습을 보이니, 그때 이제 미국한테 요청합니다. 이거 좀 우리 좀 살려달라.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95년 4월에 역플라자 합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가 결과적으로 엔화를 강세로 가고 달러를 약세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역플라자면 뭐겠습니까? 다시 엔화를 약세로 일단 방향을 좀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 흐름을 만들었으니 일본을 좀 살려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다음에 또 이용해 먹지. 그래서 역플라자 합의가 나오면서 엔화가 영원히 강세로 갈 것 같던 엔화가 갑자기 유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화들짝 놀라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나라죠. 그때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는 뭐 금산불린이 음산불린이 해가지고 이제 재벌이 이제 은행을 못 하니까 그때 만든 게 뭐였어요? 종금사 만들어가지고 막 결국에는 은행을 소형화처럼 돌렸잖아요. 그래서 시중은행들도 우리도 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결국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그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가 있는 상태였어요. 이미 사실 종금사 그런 거를 안 했으면 더 나았을 건데 약간 삽질을 한 거죠. 차라리 은행만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좀 적당히 해줬으면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갔을 건데, 어쨌든 뭐 스텝이 좀 꼬여가지고 그때 평균이 한 400몇십 % 부채 비율을 가질 정도로,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가 삼저 호황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80년대 후반부터 그냥 망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무조건 질렀어요. 일단 무조건 지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과잉 투자의 효율증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던 상황에 그 제조업 초강국이라는 일본이 엔저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IMF 가는데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지진이 따지고 보면. 물론 그 IMF를 가는 데는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기업 부채가 너무 과도한 상태였고, 외부적으로는 미국이 이제 일본이 한국을 도와주는 걸 막은 것도 있었고, 국제 정치도 있었고, 뭐 여러 개 해서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 갔던 거고, 사실 IMF는 지금도 저는 진행형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한국이 IMF를 당하는 걸 보고 중국이 자본시장을 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IMF 때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들 주식시장에 채권시장에 외국인들 얼마나 들어와 있을까요? 10%가 안 됩니다. 7에서 9%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증시에는 30% 넘게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좀 큰 규모의 경제를 가진 나라 중에서 외국인 자본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돈 빼기가 쉽고 돈 넣기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중국은 약간 반등하는데 뭐 반등이라도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옆으로 갔는데 우리가 더 빠지잖아. 예, 사실 그 이유는 중국 쪽이 더 있었는데, 예, 뭐 그리고 IMF 때 주식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잖아요. 그럼 얼마나 싸게 샀겠습니까? 그때 삼성전자 최저가 28,000원, 평당가 48,000원 했는데, 들어와가지고, 원래 모든 나라는 금융이 발달하기 전에는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아서 기업의 실질 가치보다 시총이 낮아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들어오면 외국인 입장에서 싸게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니콜 만들고 반도체 만들고 한 것들을 이제 취하는 거죠. 중국도 지금 규모보다는 시장이 좀 구려가지고 시총이 작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이 열리면 외국인들한테는 이제 너무나 좋은 일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처럼은 안 할 것이다. 열어도 저렇게는 안 연다. 라는 생각을 할 거고, 이거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원래대로 돌아오면, 일단 N저로 유턴을 하면서 모든 시장이 N고를 방향을 보고 있었던 게 진짜 자본시장에도 지진이 일어나서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가는데 큰 역할을 한 축이었다. 뭐 연준의 역할도 컸지만. 근데,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을 보면 미국이 한번 일본을 살려줬네요. 네, 망해가던 일본을 살려준 거죠. 어차피 잘 나가던 애를 망하게 한 것도 미국이지만, 미국의 특징은 자기가 생각하는 선만 안 넘으면 꼭 이제 어느 정도 이인자를 키워놓죠. 네, 그래야 소를 누가 키우냐. 내가 키우기 싫으니까 얘가 키워라. 이제 지금 소는 중국이 될 것이고, 이제 당시 일본 아니었겠습니까? 죽으면 곤란하죠. 일본처럼 말 잘 듣는 애가 죽어버리면 또 곤란하니까. 근데 일단은 살려줬어요.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도 이제 뭔가를 좀 미국한테 해줘야 다음에 또 아쉬운 소리 할 때 서로 이제 얘기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보실 겁니다. 이제 고이즈미 이런 총리죠. 하도 아베를 오래 봐가지고 이제 너무 참 되게 옛날 사람 같이 느껴지는데 바로 아베 전이었다는 거 생각하면, 그래서 2005년에 이제 일본은 이제 내각제니까 한번 이렇게 총사퇴를 하고 이제 투표를 해서 재신임을 하면 또 연장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2005년에 재신임을 됐을 때, 이때 고이즈미가 이제 강하게 밀어붙인 게 뭐냐면, 이제 우리도 이제 우체국이 있잖아요. 예, 우체국이 뭐 예전에는 뭐 이제 우편이지만 지금 이제 우체국 펀드 한다고 광고하고 막 우체국 금융합니다 뭐 이런 광고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약간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 더 은행에 가까운 게 우체국이에요. 우정국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도 우정사업본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우정국은 사실 그냥 국영 최대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민영화시킵니다. 왜 민영화시키냐? 이게 일본은 그때부터 이제 빚이 좀 늘어나는데 우정국이 민영이 안 돼 있으면 우정국이 뭘 시키기 위해서 민영화를 시켰냐면 미국 채권을 사게 만들어요. 돈이 가장 많은 게 이제 우정국이었으니까. 왜 이런 딜이 되느냐? 자, 이게 2005년쯤이었잖아요. 2005년 말부터 2006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때는요, 17번 연속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그러면 단기 금리도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뭐 할 때는 45일마다 금리가 0.25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장기 금리도 빠르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 금리는 시장 금리잖아요. 장기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 경기가 꼬꾸라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2001년부터 지난 강의에도 설명드렸지만 2001년에 전 세계가 손잡고 유동성을 확 풀었잖아요. 9.11 때문에. 근데 그 돈들이 부동산에 가 있는데,
장기 금리가 너무 빨리 오르면 모기지 금리가 치솟잖아요. 그럼 부동산이 갑자기 꺾일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연준은 지금 금리를 유동성을 흡수하겠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얘를 막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 단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장기 금리 올라가는 거 속도 제어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한마디로 장기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을 올리면 되잖아요. 그럼 가격을 어떻게 올리냐? 누군가 와서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장기 국채의 금리를 끌어올릴 정도로 그 영향을 끼칠 정도로 돈 많은 나라 중에 친한 나라가 어디겠느냐? 당연히 일본이죠. 우리가 사줘봐야 뭐 흔적이나 있겠습니까? 일본 정도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일본은 우리 외환보유고 뭐 4천억 달러 뭐 이 얘기 하잖아요. 뭐 중국은 한때 뭐 4조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뭐 3조 뭐 언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미채권은 1조 달러 조금 이하로 갖고 있거든요. 보통 오늘도 뭐 뉴스 나오던데 그 중국이 미국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뭐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꼭 나오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일본이 더 많습니다. 일본이 역전한 지 몇 년 됐어요. 근데 일본은 엔화는 무슨 통화예요? 기축통화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환보유고라고 하면 그 뭐 FDR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물론 뭐 대부분 달러를 얘기하지만 FDR에 들어가 있는 뭐 유로나 스위스 프랑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금까지를 쳐주거든요. 엔도 기축통화를 쳐줘요. 물론 뭐 달러에 비해서 좀 약하긴 하지만, 근데 엔화 정도 되면 세계 어디 금융시장을 가도 달러랑 똑같이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왜 일본이 굳이 수출해서 번 돈 가지고 미 국채를 심지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1조를 왜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좀 신기한 거죠. 중국은 이해가 되죠. 중국은 개발도상국이잖아요. 아직.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그 외환위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를 쟁여두고 있어야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일본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외환보유고가 많으냐. 많을 필요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겠죠. 달러라는 거는 좀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것 같다는 이런 밀월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밀월 관계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걸 보면 뭐 음모론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음모론 중에서 가장 확인이 자주 되는 것 중 하나가 이거예요. 미국하고 일본은 서로 같이 간다. 좋게 말하면 밀월 관계고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은 미국의 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개가 돼가지고 다른 야생에 있는 애보다 길고양이 3년 사는데 얘는 집사를 잘 만나서 한 14년 사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인 건데, 실제로 그린스펀이 아까 금리 계속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단기금리 올라갑니다. 근데 장기금리가 심지어 내려가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천천히 올라가는 것까지 이해되는데 왜 내려오냐는 거죠. 일본이 사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때 당시 연준 의장이 이제 그린스펀이었는데, 그 의회 연설에서 1년에 2번씩 의회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상원 의원 물어봐요.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왜 장기 금리가 내려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린스펀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그건 수수께끼 같은 일이다. 라고 해서 그 상식 사전에 나와요.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고 나와요. 네.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몰라서 그랬든지 아니면 알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던지. 후자일 가능성이 높죠. 후자일 가능성이 높죠. 지금도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장단기 금리가 놓으면은 뭐 경기 침체가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하는 거기에도 일본 역할이 컸다는 거죠. 역전되게 만드는데 일본이 계속 샀다는 겁니다. 일본이 계속 샀고 사다 보니까 이제 근데 파는 거는 미국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테니 1조 달러까지 왔고 심지어 중국을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중국이 예전에는 미국 국채만 샀거든요. 근데 시진핑 들어와 가지고는 미국 국채는 안 삽니다. 요걸 가지고 또 뭐 미국 국채를 중국이 안 사가지고 홍군형을 내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미국 회사채나 지방채로 좀 다양화 시킨 거죠. 근데 일단은 국채만 놓고 보면 일본이 더 많아졌습니다. 일본 절대 금액은 당연히 중국이 많죠. 그래서 이런 짓을 왜 하느냐? 일본 입장에서는 엔화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면 시장에 엔화를 팔고 달러로 환전해서 사야 되잖아요. 그럼 엔화가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약해지죠. 빨리 엔화를 이 달러로 바꿔야 되니까 달러는 강해지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엔저가 오잖아요. 플라자비 때문에 그 엔고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 근데 그냥은 안 돌려줄 것 같고, 그냥은 미국이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미국도 좋고 나도 결과적으로 엔저를 느낄 수 있는 게 뭐겠냐. 미국은 장기채 팔아가지고 시장 금리 잡아가지고 이제 부동산이나 실물 경기에 부담을 좀 덜어주고, 그죠? 그리고 예, 오랜만에 편하신 데 앉으세요. 그래서 장기 예를 들어서 그때 뭐 한 1%대에 있었던 게 5.25까지 쭉 올라갔을 때 장기 금리가 똑같은 수로 올라갔으면 거의 10%대에 다다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80년대 볼커가 생각나는 거죠. 아니 집을 사는데 뭐 대출이자 13%, 14% 이래. 그럼 어느 정신 나가는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더라도 대출 갚느라 내수가 죽겠죠. 미국은 소비 경제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금리는 올려놔야 돼. 왜? 그때는 양적 완화 생각 못 했잖아요. 다음 위기가 올 때는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금리가 이미 바닥이면 안 되니까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이걸 올리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거 경기가 엄청 부담일 텐데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일본이 와가지고 엔화를 짊어지고 와서 국채를 매입하면 단기채는 안 사고 장기채만 사면 되잖아요. 그럼 장기채 금리 내려와요. 그래서 경기 부담이 덜해지죠. 일본 입장에서는 엔저가 오죠. 수출 잘 되고 좋죠. 저것도 예전에 고생했던 거 막 그래서 이걸 한번 풀어보자 라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일본은 미국의 기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요런 미를 그래서 예전에 부산의 시원소주라고 해서 지금은 망해버렸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어디 남인교 이 둘은 정말 남이 아닙니다. 잘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이런 상황이 있다가 근데 금융위기가 땅 터지죠, 이게. 금융위기에 터져가지고, 그러면 이때까지 N이 고를 가다가 저로 가면 금리도 싸. 앞으로 N은 더 싸질 것 같아. 그러면 세계에 투자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IB 책임자면 달러를 대출받아서 투자를 할 거예요? 엔화를 대출받아서 투자를 하겠어요? 당연히 엔화죠. 환차익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 금융위기가 터져서 다 망한데. 그럼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빨리 팔고 대출 갚아야 되죠. 근데 대출을 일본에서 했네? 그럼 엔화를 바꿔가지고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시중에 엔화가 씨가 마르겠죠. 서로 갚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슈퍼인고가 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가 좀 살만하니까 2011년 뭐 살만도 아니에요. 쭉 빠지다가 옆으로 갈 때 역시 일본은 정말 뭐 우리도 조상덕은 못 보고 있지만 일본은 참 조상을 잘못 만난 것 같아. 땅을 잘못 골라가지고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또 일어나잖아요. 요때가 또 저 2011년에 그때 실제로 봤는데 이게 쓰나미 이렇게 넘어오는 거 비행기에 CNN 라이브로 그 동네가 그냥 쓸려 나가는 쓰나미란 말을 처음 알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그전에는 그냥 지진하면 다 흔들력이라고 생각했지, 쓰나미 경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지구촌이 본 게,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일본을 위해 기도하자 뭐 이런 게 한때 되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동일본 여기도 제조업 관련이 되게 많아요. 캐논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슈퍼행고가 옵니다. 그때 아마 한 70 얼마까지 갔을 거예요, 달러당. 지금 113 얼마니까 상상하기 힘든 거죠. 우리로 치면 한 원달러 한 700원 정도 되는. 그럼 이제 현대차 내일 모레 망하니 이런 소리 나오겠죠. 그래서 G7 이런 데서 일본은 좀 이렇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죽으면 안 되고. 그래서 95년에 고베 대지진 때와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지금. 지진 터져가지고 경기 안 좋은데 슈퍼행거 와가지고 일본이 중리산이 하고 있어. 근데 일본이 죽으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제조업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은 우리가 LG 삼성이나 이런 데한테 소비자 리테일에서는 많이 우리한테 자리를 많이 뺏겼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의 뭐 작은 나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일본이 꽉 잡고 있잖아요. 한 회사 없으면 뭐 헬멧 못 만드네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걸 깎을 때 그 기계들이 다 일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이 안 돼, 일본이 없으면. 그래서 일본 네티즌하고 우리 네티즌하고 늘 싸울 때 너희 소니 망해치크라고 하면 너희 삼성은 우리 기계가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든다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살려야 돼. 그래서 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에는 공작 기계 있죠. 이게 생산을 위한 기계. 수주가 늘어나면 글로벌 경기는 좋은 겁니다. 설비 투자 늘린다는 뜻이거든. 이해되시죠? 지금도 꽤 괜찮아요. 지금 그 설비 투자 좀 늘리다가 조금 주춤합니다.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올해 들어가 좀 주춤하긴 한데 원래 좋았어요. 그래서 70이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역플라자 합의하고 똑같이 해서 탈출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제 오바마가 이제 묵인을 해주죠. 그러니까 뭘 묵인해주죠? 그때는 역플라자 합의를 해가지고 달러 강세를 용인한 거잖아요. 엔화 약세로.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그냥 일본은 기축통화니까 그걸 한번 해봐라. 뭐겠습니까? 양적 완화죠. 2012년에 이제 아베가 나타났습니다. 아베가 나타나가지고 아베 하면 아베노믹스겠죠. 아베노믹스는 크게 세 개의 화살 이런 얘기를 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양적 완화. 그죠? 돈 찍는 거. 아베노믹스의 70%는 사실 그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동적 재정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은 다 쓰는 건데 일본은 재정 정책을 써봐야 소용이 없었어. 왜? 돈을 풀면 그 돈이 다 외국으로 나가버리죠. 그래서 돈을 긴축하면 내수가 말라 죽어요.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못한다고 해서 이걸 유동성의 함정에 빠졌다. 그래서 일본이 장기 침체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정책 백날 해봐야 나라 빚만 늘어나고 아무 소용없어 라는 게 일본에 쫙 깔려 있었어요.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통화정책은 할 게 없어요. 이미 제로 금리를 90몇 년부터 해왔고 재정정책, 그러니까 통화정책, 재정정책 둘 다 씨알도 안 먹히니까 일본은 이대로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40년, 100년에서 없어질 거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베가 그래 빚이 너무 많아서 정부 부채를 줄여야 되는 건 맞는데 투자를 해야 될 때는 화끈하게 하겠다. 섹터별로. 그래서 기동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빠르고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왠지 될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 실제로 됐는지는 나중 문제고. 그래서 그때부터 엔화가 확 저가 되는 거죠. 슈퍼 저가 되는 거죠.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게 플라자 합의하고 뭐 역플라자 합의 출렁출렁 거리다가 요때부터 이제 우정국이 미국 국채를 매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봐줬으니까 갚아야죠. 그러면 일본이 미국 국채를 사면 엔화는 어떻게 된다고요? 약세로 될 수밖에 없죠. 약세로 갑니다. 약세로 가니까 이제 저금리에 이제 엔저도 가니까 이제 캐리 트레이들이 이제 와타나베 부인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고, 물론 그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와타나베 부인들은 그 버블 경제 때부터 있었는데 그게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이제 뭐 그냥 버디 점프를 하죠. 그러다가 대박이 어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이제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베노믹스가 한번 불을 뿜었고요. 그리고 2차 아베노믹스가 시작됐는데 이제 브렉시트가 잠깐 터져가지고 뭐 그때 뭐 4년간 올린 거를 한 번에 토했더니 맞죠? 이게 2차 아베노믹스로 올린 건 다 토했는데 결국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왔고 지금 다시 약간씩 약해지고 있어요. 네, 전체적인 이게 97년부터 한 20년 뷰예요. 이게 거의 30년 가까운 건데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요때 126까지 왔죠. 여기 아베노믹스 2차까지 치면서.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도 우리 양적 완화도 그래요. 양적 완화도 1차 때부터 2차 때 물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1차 때는 서로 이해를 했다니까요. 뭐 리먼도 망하고 금융이 왔으니까 돈 뭐 좀 풀 수 있지라고 했는데 2차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처음이 어렵지 2차, 3차는 쉽다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달러 가치가 이제 많이 떨어지고 그때 물가 많이 올랐던 거. 그리고
요때 이때였거든요. 일본 지진이 일어나고 중국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 그래서 이제 물가 많이 올라서 우리 그때 기름값 2,000원 돌파하고 막 예, 저도 부산 갈 때 기름 넣었더니 10몇만 나와서 할부를 할까 잠깐 고민했던 그 시절이에요. 근데 이제 한 번 하고 나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베노미스 해가지고 이 정도 돌려놨는데 아직은 절대 레벨은 그렇게 N즈가 아니죠. 뭐 107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근데 갑자기 이 차를 공격적으로 하니까 127까지 그 엔화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가 고마해라 라고 된 거죠. 이게 조금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딱 127대 오바마가 무슨 얘기 하냐면 달러 강세가 좀 심한 것 같다. 적당히 해라 이거죠. 근데 일본이 역시 눈치는 빨라요. 이제 미국 형님이 이제 신경이 안 좋으시구나. 라고 해서 중앙은행장이 나와가지고 일본의 엔화는 만족할 정도로 충분히 완화되었다고 본다. 그러니까 그만하겠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라고 하거든. 그리고 127이 역대 저점이에요. 그 이상으로 안 해요. 미국이 여기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딱 거기는 안 넘어갑니다. 트럼프 당선됐을 때 살짝 찍었는데 말 그대로 그냥 터치만 하고 온 거고 127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동안 룰이 아닐까. 이 이상 넘어가면 미국이 성질낸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먹고 살려면요 일본처럼 눈치가 빠르고 약간 자존심도 좀 버리고 좀 해야 될 것 같아. 뭐 자존심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이제 어쨌든 127에서 멈추긴 했지만 미국도 용인을 한 거잖아요. 미국도 용인을 했어요. 거기에는 미국의 양자 완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잖아요. 2011년 때는 2차 양자 완화 끝나고 3차 양자 완화가 시즌2까지 진행이 막 시작될 때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달러 가치가 너무 떨어져도 골치 아프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엔화도 좀 적당히 키 맞추기를 하면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나, 우리나라 코스피가 100으로 출발해서 지금 막 2200 얼마, 2300 얼마 와 있잖아요. 근데 달러 인덱스는 처음부터 100이었거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달러 이렇게 찍었는데 계속 100 근처야. 심지어 100은 높은 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같이 다 찍었다는 거죠. 상대평가니까. 이해되시죠? 상대평가니까. 그런 거 보면 참 관리 참 잘했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관리가 뭐겠습니까? 뭐 유로존도 결국에는 미국식으로 찍게 만들었고 그리스 집어넣어가지고 개판 쳤죠. 그리고 일본도 뭐 자기들 사정 때문에 돈을 찍었어요. 달러는 엄청나게 찍었지만 원래 가치는 그대로 지켜지는 겁니다. 참 그게 머리 좋다는 건데 어쨌든 126까지 해서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처음 시작할 때 일단 아베가 좋은 케이크 물론 고이즈미도 좀 이제 뭐 비호감으로는 알아줘야 됐지만 아베도 사실 좀 그렇잖아요. 좀 바보 좀 그렇고 트럼프한테 뭐 하다 자빠지고 뭐 약간 캐릭터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아베가 하는 게 잘 되겠니? 라는 생각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 되길 좀 바라는 것도 좀 있었고 심정적으로. 근데 지금 일본 경제 굉장히 좋죠. 지금 증시 기준으로 보면 증시로만 보면 미국, 일본 빼고 완전 초토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을 버릴 때는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요즘 증시를 볼 때는. 그래서 일본은 지금 미국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오바마도 참 정말 친했잖아요. 오바마 때도 트럼프야 뭐 워낙 그러니까 뭐 다 모두한테 막 막말을 하니까 오히려 희석됐는데 오바마 시절에는 우리하고 일본하고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뭐 위안부 그 문제 많은 합의를 할 때도 미국도 그냥 아무 말 없이 다 넘어가지고 했잖아요. 그럼 미국은 둘이 그만 싸워 이거밖에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오바마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참 깡패처럼 일을 많이 하고 오바마는 친화적으로 아무 일도 안 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오바마의 실수가 이제 필리핀에서 미군 뺀 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되는 건데 물론 두테르테 때문에 뭐 그랬다 이런 말은 있는데 그래도 안 빼면 됩니다. 예전 같으면 대통령을 바꾸면 그만이잖아.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일본은 지금 미국 외에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이 시기에 그래도 세컨드로 잘 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보답할 시간이 왔네요. 아베가 그래도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지금 계속 정권이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역대 최장 총리가 거의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도쿄올림픽도 뭐 사실상 뭐 개최라고 봐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형님한테 이제 결제할 시간이 왔네요. 왜? 95년도에도, 2005년도에도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였죠. 지금도 미국 금리 인상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이라고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미국이 부담이 없을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럼 이제 사줘야지. 이제 또 엔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엔저도 만들고 미국 시장 금리를 좀 잡아줘야 될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하던 대로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라는 변수가 나왔어요. 트럼프가 올해는 지금 중국 때리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죠? 뭐 무역 전쟁이니 뭐니 했는데 작년에는 뭐에 관심을 많이 썼어요? 감세죠. 텍스 리폼을 한 거잖아요. 근데 감세를 뭐 소득세도 하고 법인세도 하고 다 했는데, 예, 그 중에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소득세하고 법인세 낮춘 것만 알잖아. 송환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애플이나 뭐 이런 데가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잖아요. 이제 그 본국에다가 보내면 거기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네. 근데 요것도 같이 팍 깎아줍니다. 왜 그랬겠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 미국에서 보여주는 거는 최고가 주식 올라가는 거예요. 왜? 퇴직금이 다 그걸로 연결돼 있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뭐 오늘 시장 흔들려도 투자 안 하는 사람도 흔들렸는지 뭐 올라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제 퇴직금도 소득이 많으니까 퇴직금도 많죠. 그게 401k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한데 기업들한테는 뭔가를 주고 자기가 유리한 걸 하나 꺼내고 싶은데 기업들한테 최고 좋은 게 뭐겠어요? 뭐 트럼프가 갑자기 매출을 늘려줄 수는 없잖아. 그럼 정부가 도와주는 건 뭐겠습니까? 그렇다고 보조금을 주긴 그렇고 세금 깎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 보조금이지 뭐.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자 세금을 내려고 한 300만 원 모아놓은 게 있어. 근데 100만 원만 내려. 그 200만 원 어디서 건지거나 다름없잖아요. 그 200만 원 그냥 없었던 돈이라 생각하고 꽁돈은 빨리 써야 된다라고 해서 뭐를 합니까? 자사주 매입하죠.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보란듯이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환호하는 거죠. 오 대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가죠. 트럼프는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잘 나간다 이게 생색내는데 또 알아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 세금을 아낀 기업 중에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기술주 기업들도 많을 거 아니야. 아마존이나. 그러면 꽁돈 생겼을 때 외장하더라도 좀 사놔야겠다. 걔네들은 이제 뭐 하다못해 구글 유튜브 그 하루에도 올라온 거 저장하려면 빡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문을 많이 하다 보니 반도체가 폭발한 거죠. 작년에.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날아갔던 거 아닙니까? 작년에. 그래서 근데 그게 좋은 거긴 한데 어부지리로 이제 우리가 수출이 잘 되고 막 지금 이번 분기도 17조 벌었다 그러잖아요. 어마무시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불안해. 잘 돼도 불안해. 계속 될 것 같진 않거든 이게.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또 국내적으로 발생을 시켰냐면 어쨌든 우리나라 수출이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너무 잘 나오니까 주가도 좋고 수출 호조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일부 섹터가 끌고 가는 건데 경기를 너무 좋게 보는 정부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냥 그렇다고 반도체 빼면 꼬꾸라지는 그건 아닌데 어느 정도 나와요. 어느 정도 나오는데 반도체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좋게 보이는 거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에 부담을 느낄 만한 정책이지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지금 하겠죠. 뭐 잘 될 때 해야 되니까. 했는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 뭐 대출도 막 엄청 쪼고 부동산도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속도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진단을 잘못하게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그 영향이 우리한테까지 온 건데 이게
우리 경기가 막 3%대 다시 성장을 하고 막 이게 갑자기 좀 장밋빛이 되니까 이제 이때 해야겠다라고 했다가 막 덜컥했더니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생산성이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그게 이제 고용 시장이 되는 걸 흔들어가지고 이제 한때 뭐 말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러니까 오진을 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끌고 가니까 지지율이 올라가요. 또 올해 들어서 중국을 때리니까 또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 내년에는 뭐 할지 딱 눈에 보이잖아요. 딱 플랜이 정해져 있어요. 처음에 감사해가지고 기업들을 왜? 트럼프는 보통 공화당 대통령이면 뒤에 백그라운드가 누구겠습니까? 뭐 방산업체라든지 막 그래서 부시가 막 전쟁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지지 세력들은 대부분이 노동자, 옛날 그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노동조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트럼프를 뽑았더니 당장 뭐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노동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회사한테 세금을 깎아주는 거지. 그러면 임금이나 뭐 이런 거에 고용이나 이런 게 좀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적이라 하더라도 지지 기반이 달라서 그래요. 뭐 트럼프는 자기가 돈이 많아가지고 로비 안 받는다잖아요. 방산업체 로비 받았으면 지금 김정은하고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죽여버린다 그러지. 물론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중국 만지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거나 방향을 잡으면 내년에는 이제 중간 선거를 이기고 재선에 나가겠다고 발표하면 이제 재선에서 진짜 당선이 되려면 이제 뭔가 돈을 확 풀어야 되잖아요. 그게 인프라 투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프라 투자가 돈이 어디 있어? 그럼 이제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국채 발행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일본이 지금 알게 모르게 사주고 있었잖아. 근데 사주는 것보다 발행이 빠르게 늘어요. 일본이 거기 맞춰가지고 그것까지 할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일단은 일본도 눈치를 챘습니다. 사주는 거하고 발행하고 딱 맞았으면 옆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발행이 더 많아져가지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본은 아예 고정을 시켜놨죠, 금리를. 채권 금리를 0.1%에 고정을 했다가 0.2로 올려가지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미국이 지금은 3% 넘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올해 초에는 2.78 막 이랬는데 여기서 0.1을 빼면 일본도 선진국이고 미국도 선진국인데 금리 차이가 2점 몇 프로야. 그러면 뭐 일본 사람들이 또 미국을 사는 게 맞잖아요. 꼭 미국한테 잘 보일 게 아니라 그래도 일본 국채보다는 미국 국채 더 안전한데 이자도 많이 줘. 그럼 당연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아소다라라고 우리 지금 김동연 장관이 경제부총리 같은 사람인데 미일 금리 차가 3%쯤 되면 달러가 강세로 간다. 이 말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3%쯤 되면 엔이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가 오는데 그 말을 이제 엔화 약세라고 하면 너무 환율 조작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달러가 강해진다라고 돌려 말한 거예요. 둘 다 같은 말이지 따지고 보면. 그 말이 나온 게 올해 3월이었습니다. 이게 올해 3월에 이 얘기가 나오고 이게 원달러 차트를 보면 이때 3월쯤에서 갑자기 엔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일본 돈들이 미국으로 가는 거죠. 다시 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아니면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최근에 갑자기 금리가 3%를 넘고 난리가 나서 오늘도 그것 때문에 빠진 것도 있잖아요. 아니, 일본이 사준다며. 근데 왜 금리가 올라? 내려가야지. 라고 생각하셔야 정상이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일본이 어디서 산다고요? 장기채를 사면, 채권의 94%는 10년채면 진짜 심지어 갖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하는 곳이 어디겠느냐. 증권회사겠습니까? 보험사겠습니까? 연기금이겠습니까? 다 장기적으로 하는, 우리로 치면 국민연금, 그리고 뭐 생명보험사들, 뭐 이런 데서 장기채를 많이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에는 그 중에 제일 큰 게 어디라고요? 우정국.
그럼 우정국은 엔화를 들고 가서 사는데, 근데 이게 10년 동안 이자 3%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달러가 3% 이상 움직이면 더블 먹을 수도 있고 본전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열흘 후도 모르겠는데 10년을 어떻게 알아요? 이게 투자를 하려고 해도 이게 이 주식도 아니고 애매하잖아요. 그럼 요걸 어떻게 하냐면 이게 그 금융시장에 보면 스왑이라고 있습니다. 바꿔요. 그러니까 엔화를 들고 와가지고 그 일본 예금 채권 같은 일본 채권 들고 와가지고 미국 채권하고 서로 바꿉니다. 이렇게 서로 바꿔요. 그렇게 그리고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바꿉니다. 그러면 그 사이 동안은 환율은 그냥 제끼면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게 어느 게 맞냐면 하다못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집을 샀는데 금리 5%에 고정금리에 빌렸어. 근데 갑자기 금융위 와가지고 금리가 팍 떨어진 거예요. 떨어질 것 같은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변동금리로 하면 약간씩 떨어지고 있어서 변동금리로 하면 뭐 3%에 또 집 대출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나 5% 고정인데 너는 이게 5%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몇 푼 줄 테니까 우리 바꾸자. 그러니까 이건 계약, 서로가 합의만 하면 무조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바꾸고 이제 아쉬운 사람이 돈을 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이 왜 중요하냐면 채권 시장은요. 채권은 미국의 금리 급등했다 하는데 3.21%야 지금. 10년에 3.21%. 뭐 큰 돈입니까 솔직히? 오늘 코스닥이 2.5% 빠졌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진짜 그 돈 때문에 채권 시장이 작게는 4배, 크게는 6배인데 채권 시장이 정말 그 이자 같지도 않은 이자 받으려고 10년 동안 94%가 끝까지 간다며 그러면 진짜 그 이자 받으려고 투자를 하는 거냐? 아니거든요. 이게 해외 채권은 환투자라고 봐야 돼요. 환투자.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2010년 초반, 2016년 말에 달러 채권을 샀어요. 근데 이제 2017년에 달러가 쭉 빠졌잖아요. 그럼 이자는 나오겠지만 원금의 가치가 줄어버렸죠. 우리 기준에서. 그럼 손실이지. 근데 그때 한 10% 정도 빠졌거든요. 이자 2% 받았다 치더라도 마이너스 8%죠. 그러니까 채권 변동성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고 특히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기준금리 기준으로 금리가 0.75 낮죠.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다 망할 것이다. 달러는 다 빠져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강의 때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증시에선 돈이 빠졌는데 채권 시장은 돈이 들어왔어요.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정신 나간 걸까요? 우리의 상식하고는 전 반대 일이 벌어졌잖아.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2%짜리하고 미국 3%짜리하고 우리 2.25%하고 와가지고 서로 바꿔요. 그럼 바보냐 손해인데? 근데 대신에 우리는 좀 달러가 좀 필요하잖아. 그래서 1%를 프리미엄으로 얹어줍니다. 요걸 합치면 한국께 더 돈이 돼. 그리고 나중에 원화가 더 세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수합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수합 시장이라는 게. 그래서 수합을 하려면 자, 엔화 들고 와가지고 달러하고 수합을 걸어야 되는데 아까 미국이 송환세를 줄여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이 미국 본사로 많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꿀 달러가 귀해진 거예요. 집에 가버려가지고. 그러면 예전보다 바꿀 때 수수료를 더 줘야 되죠. 근데 수수료가 더 비싸지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일본 금리차가 2%인데 수수료가 3%야. 그럼 바보짓이잖아. 마이너스 1%가 되잖아요. 그럼 못하는 거지. 아무리 미국한테 도와주고 싶어도. 그래서 수합시장에 달러가 없어요, 지금. 달러는 없는데 트럼프는 지금 계속 인프라 하겠다고 지금 발행을 역대급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 그걸 벌충해 주고 있다가 채해버린 거야. 근데 발행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전고점을 순간 뚫었는데 요즘 또 알고리즘 매매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어느 선 넘어가면 무조건 팔아라 이런 거 있죠. 그 선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급등 급락이 빠르게 나오잖아요. 그 선 밟으면 뭐 예를 들어 펀드도 마이너스 5% 찍으면 무조건 매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선을 밟았더니 그 가던 방향으로 쭉쭉 나가는 겁니다. 하락이든 상승이든.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일 관계에서 이제 수합 시장의 스퀴즈,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게 하고가 안 맞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수합 비용, 해칭 비용이 늘어나서 공급과 수요가 안 맞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다가 그 선을 건드려서 더 올라가 버린 거예요.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가장 현재로서는 합리적 해석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